정치, 법률, 사회, 문화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경제의 흐름을 바꾼다. 주가 당락의 기승전결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15일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학력고사 수능일만 되면 정말 추웠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렇게 춥진 않을 거라고 하죠. 노력한 만큼 모두가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카운터펀치 좋은 기운 받아서 시작할게요. 함께 하실 이야기 손님들 소개합니다. 청인인베스트의 강민 팀장, 그리고 시사계의 유재석, 최영일 평론가, 팩트 쪽집게 장희영 교수, 그리고 카운터펀치를 찾아주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국민의 대변인 장진영 변호사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출연하시는 분들 잘들 지내셨죠? 한 주간? 네. 유재석이라는 호칭이 너무 부끄러워서 매주 유재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 팟캐스트를 유재석 씨가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항의가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아직은. 시사계 유재석? 야, 정말 많이 나온다. 시사 많이 프로그램. 나온다. 가자. 다음 주에 좀 바꿔드릴게요. 강호동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강호동 네, 뭐 좋습니다. 신동엽 정도로. 네. 김구라도 좋고요. 아, 김구라. 다 감지덕지죠. 약간 김구라 느낌도 좀 나세요. 가끔가다. 자, 그나저나 매주 출연한 분들 그렇고 오늘 첫 방문해 주신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은 고정이시고요. 네. 네, 현재까지는. 저는 오늘 게스트 모신 것도 아마 처음일걸요. 네. 저희. 아, 그렇습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자주 이제 제가 온 일에 따라서. 처음.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죄송합니다. TV로만 뵐 때보다 훨씬 더 미남이세요. 네. 네. 역시 안목이 있으십니다. 예, 예. 약간 뻔뻔하신 점도 좀 있고요. 아니 정말요. 그리고 저 같은 동네에서요. 아, 사당동에 사시고 네. 동작을 지역구로 맞습니다. 지금 관할하고 계신데 예. 남성시장에서 가끔 만나거든요. 네. 그럼 정말 아주머니들이 너무 좋았어요. 연예인 보고 참. 아니 목소리도 좋으신데 잘생기셨죠. 인상도 저렇게 훤하시고. 그리고 또 과거에 그 예능에도 많이 출연을 해서 맞아요, 좋은 맞아요. 일을 많이 하셨죠. 아니 그리고 우리 장진영 네. 변호사께서는 이제 장희영 교수와 네. 장남매로 통하신다고. 장남매. 아, 그게 이름이 장진영, 장희영, 영자 돌림으로 하면 딱 그 남매 같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장진영 변호사님하고 2013년, 14년 네. 그쯤에 같이 그 다른 방송에서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연합 그냥 뉴스 채널의 음흠. 쩐이었죠. 이슈 토크 쩐. 이슈 토크 쩐이라는 프로를 음흠. 한 1년 했나요? 네. 근데 정말 그때는 정치를 안 하실 때였어요. 음흠. 그렇지만 경제 쪽에서 항상 또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때 한창 그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 가지고 네. 또 막 이슈되고 아, 그러다가 그래요? 나중에 정치 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나라 정치가 상당히 위기에 있었고 절실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필요하다라는 건 공감은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지인으로서는 너무 속상했어요. 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이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순수한 이분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혹시 또 그 안 좋은 좀 이렇게 상처를 입지 않을까 아이고. 살 주변에서 그 정도로 우리가 아끼는 우리 장 저뿐만 교수님이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이었군요. 네, 우리 오셨어요. 지역구에는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이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믿고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계에 입문하셔서 지금까지 네. 엄청 화살을 많이 맞았어요. 지금 이 얼굴은 너무 온화하고 네. 정말 멋진 훈남인데 가슴에 지금 화살이 막 꽂혀 아이고. 있어요. 네,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갔죠. 근데 제 느낌에는 정치하셔도 될 게 아까 그 저 잘생겼다는 이야기 그대로 받아드시는 거 보고 저런 뻔뻔함이 예, 충분히 자격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난주 주식시장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유한양행이 아주 화제였죠. 그렇죠. 강민 예. 팀장. 예. 지난주에 유한양행 이슈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한미약품처럼 이제 기술 수출 사례로 해가지고는 이 화제가 됐었고요. 기술 이전 계약 이전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유일한 박사 착한 기업 또 창업주가 그 사업을 잡고 하실 때 이제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양도하시고 또 본인의 아들이나 형제들을 다 이제 경영 일선에서 제외하는 등 행동을 해가지고는 착한 기업으로 또 유명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업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인데 시장의 평가에서요. 뭐 해당의 경우가 착하지 않은 기업도 뭐 소비자들은 어차피 쓸 거면서라는 식으로 시장이 인식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반면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네. 착하지 않은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좀 투자를 제외하면서 사회 자본 배분되는데 좀 더 그런 영향들이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요즘 몇 가지 사건들 참 국민들을 경악해 하는 오너의 갑질, 네, 네. 요런
세상에 특히나 좀 빛이 나는 그런 기업이 자고 아닌가. 나면 그냥 네. 혐의가 하나씩 드러나고요. 음흠.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건 뭐 임직원들하고 워크숍을 가서 네. 7명이 대마를 나눠 피웠다. 이게 참 엽기적인 회사입니다. 참, 네. 그나저나 그 유한양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른 기업 유한양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한양행과 대비되는 그렇죠. 또 다른 기업. 그중 IT 기업이에요. 제가 그 저 신약 관련 그 기사 났을 때 유한양행 상한가 올라간 것까진 봤는데 그 후로는 어땠어요? 그 후로 다음 날에도 살짝 움직임을 줬었고요. 예. 그 뒤로는 제가 유한양행 주가를 추적을 안 해서 아. 그 뒤로는 잘 모르겠는데. 관심이 좀 없어. 떨어졌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문자 해임 얘기도 네네, 지금 우리 네. 장진영 네. 변호사도 변호사시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가장 핫한 변호사가 이제 전원책 변호사인데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위촉된 지 29일 만에 문자로 해촉을 통보받고 지금 이제 굉장히 화가 나서 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이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이건 뭐 일단은 해촉됐기 때문에 당과 관계가 없지만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비대위의 리더십이 이 사태로 허물어졌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를 바라보고 숨죽이고 있던 다시 당내에 비박, 친박, 개파 갈등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좀 제1야당 11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데 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한테는 조금 신뢰되는 얘기지만 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 리더십이 무너질 리더십이 있었나요? 그동안? 이렇게 진지하게 아니 사실 그래서 네. 전원책 변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오히려 그나마 없던 위치가 좀 존재감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다. 저는 좀 그렇게 네. 봤거든요. 리더십이 없었는데 그럼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갔다. 지금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장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이 임명됐을 때 그때 제가 하는 이제 패널A의 외부자들이라는 방송에서 굉장히 제가 재밌는 프로인데 예측을 했었어요. 얼마 못 갈 것이다. 얼마 못 갈 것이다. 직접 우리 장 변호사님이 예.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의 캐릭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같이 일을 좀 해보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자기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책상을 빵 치고 나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역학상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네, 그렇게 됐고. 빵 치고 나가기 전에 문자가 먼저 날라왔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불감청 고소원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감히 내가 청하지 못했지만 내가 원하는 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도 때려칠라 그랬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근데 이제 먼저 비대위 쪽에서 결단을 해줬는데 되게 웃긴 게 그때 나를 하청업체 취급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 나왔죠. 근데 비대위 자체가 하청이잖아요. 그렇죠. 외주 업체한테 하청을 준 거예요. 당 개혁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직접 하지 않고 또 재하청을 줬어. 조강특위 그런 구조거든요. 맞아요. 조광특위라는 외주의 외부 외주화. 인물한테 재하청을 준 형태죠. 근데 본인이 이제 재하청 수급인인데 그거를 몰랐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하청업체 취급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걸 보고 야 저분이 좀 여태까지 상업 파악을 못했나? 되게 똑똑한 분인데 왜 그랬을까? 자, 뭐 그 얘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지난 9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이 동시 교체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선 정책실장, 교용 쇼크와 증시 폭락,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과연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인가? 카운터펀치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중간평가와 방향을 진단합니다. 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 텐데요. 아까 저 말씀을 이제 안 드렸는데 우리 장지정 변호사께서는 전 국민의당, 현 바른미래당이라고 보면 될 텐데 네. 대변인이시면서 또 최고위원이셨죠? 네네 대변인을 하고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뭐 최근에 이제 지난 6월이죠. 바른미래당 동작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결과가 이렇게 장렬하게 산화했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을 좀 바로잡아야 돼요. 네네.
처음에는 서울시장 후보였어요. 아,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다른 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그 자리를 양보하고 동작구청장으로 이제 출마를 했죠. 잘 안 되셔서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닙니다. 네, 서울시장이 되셨거나 또 지금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셨다면 사실 이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나오셨을 이 앞에 분이에요. 계신 네. 나분하고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라 아 그래요? 나왔을 겁니다. 정말 그래도 나오실 분이에요. 예. 그렇게 패친이에요. 아, 패친. 그 정도로 아주 그 의리가 있고 친해서가 아니라 네. 자리를 이렇게 가리거나 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 칭찬하나? 어떡하지? 그러게. 이따가 정책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막 반박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싸워야지. 아니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다음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은 아, 그럼요. 예. 당연히 있으시죠? 그럼요. 예. 동작구에서 열심히 털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장 변호사를 내가 본다. 이건 뭐냐면 네. 출마한다. 이렇게 시그널을 제가 읽고 있는 거죠, 동네에서. 그리고 무슨 지역 아카데미 같은 것도 네네. 명사들을 막 초청해서 음흠. 강연도 많이 여시고 굉장히 이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아 구청장은 아니시지만 구민들과 지금 항상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예, 구를 좀 보살피고 계시군요. 뭐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요.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할 일을 하고. 근데 제가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동작구에서 우리 정치 역사상 최초의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소개를 해도 돼요? 네네. 이번 지방선거 후보를 뽑을 때 구의원 후보가 경쟁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후보를 보통은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낙점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경선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경선을 했냐? 보통은 여론조사 경선을 하죠. 근데 현직 구의원을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구의원 후보를 알겠어요? 그렇죠. 여론이 있어야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없는 여론을 조사한다는 건 그건 조작이다라는 게 제 지론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 숭실대 중앙대에서 교수 한 분씩 모시고요. 그때 제가 최영일 평론가님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쁘셔서 그때 뭐 스케줄이 예,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저명한 인사를 모시고 해서 당원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 경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후보를 뽑는 우리 정당 역사상 처음 기초의원 후보를 토론으로 뽑는 실험을 저희가 했었죠. 예. 동작구가 이런 것입니다. 하여튼 기회만 드리면 아주 네네. 제대로 뭔가 이렇게 뽐내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아, 이렇게 현역 뻔뻔해졌어요. 의원을 꺾어야 되는데 예. 예. 이 저희 동작을이 나경원 의원이란 네.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큰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죠. 제가 집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묘한 매력이 있으시네요. 겸손한 듯 겸손 아닌 겸손 같은 자랑. 예, 예, 예. 왕자병이 있다니까요. 아, 그런 게좀 왕자처럼 있어 생겼잖아요. 아니 오늘 저 처음 모셨으니까 그죠, 본격적인 맞아요. 아, 그 이게 참. 주제 토론에 이어가기 전에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천재다라고 얘기했던 그 같은 당의 그렇죠. 이현주 의원에게 쓴소리를 하셔서 네. 또 언론의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네. 뭐 쓴소리 할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아직은 뭐냐 대체.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당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이제 갑자기 이런 뭐 박정희는 천재다 또는 뭐 박정희나 전두환 때가 차라리 낫다. 그때는 경제나 좋았지 뭐 이런 식의 뭐 그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과오나 이런 것들을 가리는 그런데 눈을 감는 그런 평가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치고 나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욕과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근데 그게 정치인이 말을 할 땐 계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린 팟캐스트인데다가 네. 또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촉망받는 우리 장진영 변호사가 와 계시니까 네. 이 물어봐야 돼. 저는 물어봐야 돼. 오늘도 이 YTN 방송에서 이런 얘기 계속 평론을 하고 왔는데 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간답니까? 본인은 이제 팔짝 뛰었죠. 아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손학규 이러고 대표가 있는데. 정체성이 뭐냐 밝혀라 이런 얘기 그렇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손 대표가 최근에 뭐 우리 당 정체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정 반대쪽으로 이현주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맞아요.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오늘 손 대표에 대해서 맞아요. 친문이냐 반문이냐 당신이 먼저 답해라. 당신 내 정체성은 반문이다. 뭐 그렇죠. 이러면서 반박을 해가지고 대표하고 이제 이게
맞붙는 썰전을 벌이는. 예, 그런 구도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주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이현주 의원한테는 정치적인 면으로만 보면 굉장히 플러스 전략적으로 되는 거죠. 플러스인 예, 그런 행보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지금은 광명이 지역구죠. 근데 그렇죠. 맞아요. 출신이 영도여고 출신이에요. 부산 영도여고. 그래서 영도구가 자기 베이스인 거예요. 홈타운이죠. 지금도 이제 명절에는 내려가요. 부산에. 예, 자기 뭐 시대 저 본가 친정도 있고 하니까 거기 김무성 의원 지역구인데 내려가죠. 김무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렇죠. 거기가 이제 무주공산이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이분이 부산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부산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면 지역 현장들을 꼭 이렇게 모아서 만나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지역 현장들 그것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 있었어요. 너무 속보인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만 해서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총선을. 네, 그래서 영도에 다음에 출마할 것으로. 그러면 뭘로 나갈 것이냐? 어디로 나가야 되는 그렇죠, 자유한국당으로 나가야 승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문 세력을 총 집결해야 된다. 뭐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1대1로 민주당이랑 붙어야 된다. 선거연대가 되든 자유한국당 입당을 해서 그쪽 공천을 받든 어쨌든. 그렇죠. 그럼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현주 의원이 곧 고수는 아닌데 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 버리면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가 버리면 자기 몸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밖에서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 당시 상황 봐서 자유한국당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봐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정치하는 거고 자기 앞가림하는 원희룡 지사처럼 입당은 안 하지만 계속 그 보수 쪽에 표를 안고 가면서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붕 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보수표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아니 대해서는 근데 이게 애매한 여기서 상황에. 그 표 보수표든 진보표든 표 유권자가 찍는 게 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를 너무 수동적으로 보는 게 어떤 당으로 뭐 공천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어느 지역을 나가면 어느 당이 유리해서 당선될 것이다가 유권자는 지금 이현주 의원이든 누구든 정치인들을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과 2년 사이에 민주당이었다가 촛불 집회 한복판에 있다가 이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안철수 이 후보를 그때 모시고 다녔다가 그렇죠.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자유한국당으로 갔는데 내가 그 지역을 콕 찍어서 미리 작업을 하면 난 당선돼? 이거 너무 기계적인 발상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또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최평론가님이 평론을 하시기에는 유권자를 수동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유권자는 자기가 능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애매할 상황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예를 들어 이현주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녀의 전적까지 다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 이현주 씨는 아마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치를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여정을 겪다가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은 거야라고 표현할 수도 잠깐만요. 있다고 그렇게 봐요. 해서 성공한 정치인을 한번 대보세요. 모르죠. 이현주 씨가 1호가 될 수도 있고. 1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곧 조만간에 이현주 의원을 주제로 좋아요. 저희가 한번 그러면은 보내요. 아니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초대를 한번 지금 장 이렇게 변호사님을 보수가, 매개로 네. 모셔봐야 되겠다. 모셔서 들어봐야 한 시간 동안 뭐, 한번 특집을 마련해 보도록 편집본으로. 할게요. 네, 그러시죠.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이제 주제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요 개념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우리 최 평론가님.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가장 좀 중요한 이 여야 간의 공방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는 꽤 됐습니다. 뭐 지난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부터 이 정책 기조로 계속 인식이 됐으니까 어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창조 경제 정말 임기 끝까지 모호했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은 뭐냐? 그 전에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자,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가처분 소득이 생기면서 내수 시장에서 국민들이 돈을 쓰니까 경제가 돌게 된다. 우리가 이제 배경은 이겁니다. 수출 주도 국가였죠. 강력하게. 지금도 여전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이 늘 좀 얕아요. 그래서 늘 흔들려요. 미국은 내수가 훨씬 강하고 수출은 수출보다 이제 수입 국가고. 근데 우리는 수출이 거의 이제 나라 경제 전체이기 때문에 내수를 좀 살리려면 국민들이 어쨌든 돈을 좀 써야 된다. 근데 돈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 그동안 이 수출 주도 성장을 해오면서 산업화라고 불렀던 시절이에요. 네. 근데 노동자들은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친기업 정책을 정부가 주로 펴다 보니까 노동자는 좀 참아. 임금이 작아도 우선은 버텨.
먹고 살면 됐지. 그러다 이게 90년대 소비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노동자가 누구냐 하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인 그러면 좀 거부감이 없는데 노동자 그러면 좀 특수한 집단으로 보이니까 네. 국민들의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음.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뭐 그레이 칼라냐, 골든 칼라냐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 대부분에게 소득을 더 많이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이제 기치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이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기업주가 임금 기분 좋게 올려주고 그러면 서로 윈윈 하는데 기업이 힘든데 월급을 올려주라고 하니 거기다가 또 이제 근로시간은 단축하라고 하니 기업주는 죽을 맛이고 근데 그 대기업에는 잘 적용 안 됩니다. 공기업이나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오르냐 그르냐 이제 공방이 뭐 1년여 끌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말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네. 소득주도 성장만이 문정부의 경제 정책이 아니다. 이 김수현 신임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하나의 바퀴. 그 옆에 균형을 잡는 것이 혁신성장이 또 하나의 바퀴. 이 두 개가 균형 잡고 돌아가야 앞으로 가는데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팔트 탄탄대로가 공정경제예요. 그동안은 길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울퉁불퉁하고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패키지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 그 기반이 되는 공정경제 그게 가는 방향은 뭐냐. 사람 중심 경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게 이게 묶여서 패키지다. 네. 그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이걸 포용성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과거에 한창 개발 발전할 단계에는 어쩔 수 없이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을 키워야 일단 국가 경제가 크게 크니까요. 그 당시에 뭐 70년대, 80년대, 길게 90년대까지는 거기까지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2000년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이제 정권들을 보자면 박근혜,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 보수 정권들의 또 기본적인 이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기업 중심의 어떤 성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말이 낙수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쭉 떨어져 내려오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거 다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미 성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경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제였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양극화가 원래 진행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양극단으로 치닫고 심지어는 뭐 중산층의 붕괴니 뭐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많이 경제 체계가 좀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해서 낙수 효과에 어쩌면 반대되는 이론인데요. 분수 효과예요. 아하. 밑에서 쑤어 올려서 위로. 그렇죠. 아래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증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 단순한 가설이다 이제 말은 많습니다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이제 이런 어떤 이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건데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낙수 효과처럼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는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아래 이 노동자 계층에서 소비를 막 해줬을 때 마치 마중물 막 한창 넣어주면 잠시 힘들다가 나중에 물이 펑펑 나오는 것처럼 네. 사실 밑바닥에서 이렇게 기초가 돼서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결국은 한 단계 올라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경제가 된다라는 취지의 이론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게 오히려 적합하다라는 여러 저명한 또 학자들의 인정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까 뭐 수출 중심의 국가라고 한다면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하겠지만 일본과 또 다른 우리나라만의 이런 산업 구조가 있거든요. 대기업의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의 수보다 오히려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작은 상인들이 이제 많은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마중물을 정부가 세금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이고 이제 문정부 들어서인지 뭐 1, 2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뭐 두 분의 이야기만 일단 들어봐서는 뭐 이렇게 나쁜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뭐 다른 분들 또 의견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건 성장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불균형이나 불평등한 부분도 해소하고 그리고 경쟁을 좀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소득을 늘린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번에 KDI에서 나왔던 보고서들 같은 경우 봐도 그 우리나라 국내 내수 이제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내국인이 차지하는 부분은 비중으로서는 훨씬 큰데 영향력 자체로서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소비하는 그 부분은 금액으로는 작으나 변동성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국내에서 소비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캐파가 좀 차가고 있어서 소비가 증가하면 뭐 해외 나가서 쓰게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소비보다는 이제 그 외에 좀 부수적인 소비로 소비가 일어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한국에서 관광을 하든 뭐라도 하면서 이렇게 소비를 해줘야 그 부분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커지는데 더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거나 소득을 공평하게 하고 게임의 룰을 좀 페어하게 만드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 소득주 정책은 일종의 복지 정책이거나 내지는 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다라는 관점으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성장의 정책이다라고 보면서 끌고 가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뭐 족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 개념은 좋잖아요. 마중물 역할을 해서 수요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또 기업의 투자를 또 활성화시키고 뭐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튼튼하다, 괜찮다. 근데 문제는 운전하는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기술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디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뭐 장하성 실장이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은 상당히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성장이라는 다른 바퀴를 같이 굴려야 되는데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내용이 최저임금만은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말고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럼 민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 역시 소화 못 시킬 그런 고급 기술을 구사를 했다. 근데 이제 지금 결과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예, 참 많은 분들이 결과를 지금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근본적인 어떤 체제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픔은 좀 감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들 서경석 씨 말에 저는 아니, 100% 공감을 하는데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왜 실적도 면피를 아니 예. 사실은 아니요, 지금 그 좋은 기술을 가져왔어도 네네. 이걸 잘 운행할 운전자가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운전 저는 이게 정말 누가 과연 저 자리에 간들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은 게 네. 운전대를 잡으려고만 하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툭 쳐 저건 아니. 과연 일단 운전하는 걸 좀 보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서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최저임금 맞거든요. 최저임금 올린 거. 그거 지금 우리 봄부터 계속 우리 얘기했나요? 최저임금 관련된 거 나오자마자 무리했다 아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 싸움 있고 재계 사람들 다 반박하고 이것 때문에 고용 쇼크 왔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지금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다음 정책이 나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있느냐.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싶은데 발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밟을 수도 없을 뿐더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결과를 지금 뭐 1년인지 2년인지 지난 이 시점에서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저게 잘못 가고 있구나. 저 기술 저거 아닌데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을 하나도 보장을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거는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왜 너희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니? 그거 봐 이럴 때 좋아 이렇게 다가선다면 저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그래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라고 귀를 열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경제를 강의를 하고 이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제대로 썼나? 지금 이거 최저임금 하나 올린 거? 그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처음에 정부 출범할 때 쫙 뭐 무슨 화이트보드까지 내놓고서는 뭐 일자리 막 이런 거
그거 보여줬었잖아요. 과연 그때 적었던 저것들 중에 뭐를 제대로 실행을 했지? 그리고 그 실행을 못한 게 네. 100% 현 정부의 잘못인 거지. 정치가 여당만 혼자 하나요? 혹은 대통령 혼자 하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경제 이야기를 항상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너무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도 어쩌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잘은 모르지만 기술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 기술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같이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같이 좀 했는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먼저 그래서 들고 그 얘기를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곧 이임합니다. 예, 예. 이제 홍남기 신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이제 거치고 임명이 되면 내려오게 될 텐데 예산국회에선 힘들겠죠. 힘 빠졌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뭐 책임자도 아닌데 이제 곧 이제 옷 벗을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산국회 이제 시끄러울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의미 있는 한마디 워딩이 딱 나왔어요. 야당 의원이 경제 위기 아니냐. 경제 위기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는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 얘기한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뇌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결정되면 그게 가는 거예요. 내년 예산 470조 5천억 원. 이것도 이제 의회가 승인을 해야 이제 내년에 집행되는 거예요. 아마 20조 야당이 깎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예산 이런 거 막 깎이겠죠. 지난해 추경 예산, 이 취임 첫 해에 가을에 추경 예산 나왔는데 야당이 계속 갑론을박하고 통과를 안 시켜줘서 통과가 늦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적기에 집행하지 못했다. 또 이런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막 분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저희의 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제 관점은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1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경제가 좋을 때 급여, 월급을 높여주고 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많이 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잘 쓰게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많이 틀리니 얘기할 거리가 아니고 네. 딱 하나 원칙이 지금 이제 복잡계 시대니까 파이가 막 커지고 있을 때 급여를 올려주는 게 문제가 없어요. 티가 안 나요. 파이가 줄어들고 있을 때 급여를 올리면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운때가 타이밍이 파이가 성장세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파이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그럼 왜 쪼그라드느냐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 망쳤느냐. 저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까 경제 패키지는 이 우리 경제 구조를 전환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1년 반 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지나도 될까 말까예요. 네. 지금 우리가 수출 주도 성장을 만드는데 박정희 정권 18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들어가서 소비 시대로 접어들어요. 우리가 80년대 후반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네. 그걸 보면은 지금 이 해운업 구조조정 이거는 지금 세 개 정부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조선업 구조조정 장하성 이 전 정책실장이 자 올해 말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조금 허전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구조조정이 안 끝난 거예요. 여기에는 추경 예산이 아니고 국책 자금이 막 들어갔어요. 네. 수조 원대, 10조 원대씩. 해운도 마찬가지. 지금 자동차가 구조조정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단계 와 있죠. 그러면 이 주력 산업이 70년대에 만든 게 지금 다 문제가 터지고 있다고요. 네. 하나 딱 빼고 반도체만 빼고 반도체와 전기 전자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든가 일부 가전 빼고는 몽땅 지금 이제 과거의 우리 먹거리 산업이 다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네네. 문정부에서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야 파이가 줄어든 건 니네 때문이야. 이건 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조 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문가들이 하나하나를 미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뭉뚱그려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말씀하는 거 제가 보기에 최영일 평론가님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 정책이든 우리나라 지금 모든 정책의 책임은 지금 여당에 있는 거예요. 여당과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시점. 예. 그 야당하고 머리 맞대고 안 하는 것도 여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나쁜 성적에 대한 책임도 그래서 여당이 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여당이 자꾸 그 박근혜 이명박 때 탓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모르고 집권한 겁니까? 다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제대로 해보겠다. 우리가 살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저 집권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권 탓을 할 겁니다. 라고 했으면 뽑아줬
도와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말이죠. 지금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앞세우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가장 주된 정책으로 되는 게 맞았냐라는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때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됐을 걸 내려가지고 지금 정책 운용, 경제정책 운용에 굉장히 제한을 준 건 맞아요. 그러면 금리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1년 반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문재인 정부거든요. 저는 그거 동의가 네. 안 돼요. 왜냐하면 자 금리는 동의 안 되니까 너무 한국은행이 반갑네. 금리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요. 네. 청와대나 정부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정부 인사들이 우리 금리 조정해야 된다. 금리 조정할 때가 이미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이게 사실은 금통이죠. 여기서는 금리 동결 하고 있어요. 저는 연말에 올리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30일에 마지막 타이밍인데 지금 올리기 힘든 분위기예요. 맞아요. 이낙연 지표들이. 총리 왜 올리기 힘들게 됐냐면요. 이낙연 총리 등등의 여권 인사들의 그런 발언이 나온 게 2, 3개월이 안 됐어요. 맞아요. 이미 늦은 때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작년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작년 말부터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늦었고 이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여당에서 그런 주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된 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1년 전이라도 정부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움직였다라면 지금 이 상황에도 지금 이 끝과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마디 했다고 아니 정부 눈치 보라는 거야 라고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 만약에 지난해 이런 말이 나왔고 만에 하나 실제로 그대로 금리가 움직였더라면 하는 독립성이 정부에 대한 훼손됐다. 비판 이렇게 그렇죠. 했죠. 독립성도 그렇고 비판도 컸을 테고 문제는 작년에 금리를 올린들 지금 우리 경제가 과연 좋았을까에 대해서는 답이 아무도 모르는 문제예요. 더 악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면 또 그것 봐 정부가 괜히 끼어들더니 라고 나올 수도 있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 이건 잘잘못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장지장 변호사님 하신 말씀 중에 그건 맞아 하는 건 하나 확실한 게 있는 게 결과가 어떻든 지금 현 정부의 책임은 맞아요. 수장이잖아요. 리더가 왜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는 게 리더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딴지 거는 사람이건 뭐 불평하는 사람이건 이상하게 왜곡하는 사람이건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게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현 정부가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건 맞아요. 거기서 비열하게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경제 투탑을 바꿨잖아요. 예상보다 조금 앞당겨서 이제 이런 액션으로 좀 어떤 것들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좀 오산이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건 진짜 이렇게 말하면 그럼 방송 왜 해? 경제 얘기 왜 해?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어떤 정책을 내놓든 우리가 정책을 정말 잘 만들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냐고요. 우리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도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 마음대로 내수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정치인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비난을 받는 게 또 정치인의 업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근데요. 말씀하시면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잘못은 국민들한테 평가를 그렇죠. 받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나 우리 하긴 해야 돼요. 청취자에게. 몰래 나도 다 욕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소득주도 성장 그 포인트만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방향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죠. 최저임금 정책만 해도 지금 2년 동안 29% 올랐잖아요. 그렇죠. 10,000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한 해 만에 10,000원 해버리면 되잖아요. 올해 바로. 작년에 2018년부터 10,000원 하면 된다. 하자. 노동계의 주장은 그거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경제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한도가 얼만큼인지를 잘 봐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대통령 공약 2020년 이렇게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맞다 하더라도 이제 자영업자 그 부분만 보면 이제 뭐 특히 편의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임대료 비싸죠. 그다음에 그 본사 프랜차이즈 갑질 이런 문제도 심각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자.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업주들한테 이만큼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만큼은 최저임금을 나눠줍시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순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임대료 폭리 그대로죠. 본사 갑질 그대로예요. 자영업자들은 없어요. 여력이.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먼저 올려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장에서 반발이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요. 아까 우리 서경석 씨 말씀하셨지만 아니 모든 경제 정책이 좀 시간이 지나놓고 봐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론적으로 그 말은 맞지만 싹수가 노란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자, 말씀을 지금 드리는 뭐 거예요. 너무나 지금 열띠게 얘기를 네. 하고 계셔서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네 분의 예, 그냥 뭐 이게 참 무자르듯이 여쭤봐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의견들을. 자, 소득 주도 성장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다라고 보시는지 여기까지 일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저 잠시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변호사님부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운용할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네, 저는 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민 팀장.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은 일단 경제 성장 정책이 아니다. 복지 정책이다라고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하고 이거 매일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좀 길게 하세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아까 평론가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조선, 해운, 뭐 자동차도 이제 뭐 조정 들어갈 철강.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반도체 지금 하나 살아남았는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 보면은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 해가지고는 과거에 이제 선진국들 나간 산업들 빠르게 베껴와서 우리 거에 녹여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앞서서 치고 나가고 쫓아가고 이런 식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자리를 지금 중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서서 패스트 팔로우로 이제 쫓아가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썼으면은 이제 여기서 정점을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두 자리로 해가지고 앞서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역할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산업이 뭐가 있느냐. 이거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부재한 상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양극화 해소 겸 이제 일종의 복지 정책을 하면서 세금 안 쓰고 기업들 살짝 팔 비틀어서 이제 돈 쓴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정책을 쓰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익이 계속 늘고 경기가 화랑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양극화 해소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건 좀 무난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향후의 성장 정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걸 쓰는 거는 물론 이 기조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 기조고 양극화는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강하게 밀어붙일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로 그냥 올게요. 네네. 소득 성장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혁신 성장을 같이 이야기했죠. 어쩜 혁신 성장에 지금 강민 팀장이 지적한 그럼 그다음에 어떤 산업이 이끌어갈 것이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패키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혁신 성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현 정부가 그 얘기를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이거 팩트를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니고 장재영 변호사님 나오시기 전에도 경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정책을 내세울 때 이 정책에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확인하고 하라는 얘기를 저도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딱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최저임금 딱 올려놨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해버리면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 나 공약 지켰어? 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뭘 하든 간에 시간도 필요하고 물론 여기 비용 세금도 들어가지만 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어요. 정책 하나 변하는 목숨이 거에 달려 있는 있어서는 거죠. 맞아요. 목숨이가 달려 있어요. 돈이 사실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숨일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보호하려는 정치가 개입해야 되는 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 너무 끝단에 몰려있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안전망이에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딱 뭔가 펜스가 있어야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든 그래도 네. 그 부분이 없이는 어떤 정책도 먹힐 수가 없다. 그리고 다만 여기는 아까 뭐 어차피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정부 여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유념하고 어떤 정책이든 간에 같이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자꾸 모든 정치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니, 우리 아니. 최영일 평론가님 근데 저는 얘기 마지막으로 예, 듣겠습니다. 모든 네. 정치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고 전 공감해요. 예를 들어 임대차 좀 낮춰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갑질 좀 없애주고. 근데 문제는 임대차 보호법 이번에 5년에서 10년으로 보호기간 늘어난 게 통과가 됐지만 입법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주도 못해요. 그럼 바로 이제 국회에서 태클 들어와요. 이 시행령으로 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법 개정이 있어야 이 갑질도 막을 수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고 한데 다 계류 중이에요. 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 안 해주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저임금 높이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 8월에 그때 처리를 한 거예요. 정부 측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근데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안 되더라. 그게 정부만 탓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이라는 책임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과정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는 조금 이제 시각차가 있다. 이건 말씀드리고 네. 소득주도 성장은 전 1도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예. 맷돌의 위쪽이에요. 어처구니도 중요하죠. 어처구니. 손잡이. 네네. 손잡이가 있어야 돌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액세서리고요. 밑에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맷돌은 혁신 성장인데 이게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저는 뭘 질타하고 싶냐면 산업통상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백. 네. 백은 이미 가셨고요. 집에. 가셨죠. 성윤모 장관이 9월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정부의 장관들의 네. 특징은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난 정부도 그랬어요. 장관들의 이름이 거의 몰라 국민들이.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을 이번에 부로 격상한 장관급으로 올린 데가 중소벤처기업부예요. 중소기업 청이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이 장관 누군지 아세요? 안 할래요. 정치인 출신의 홍종학 장관입니다. 홍 장관. 네. 고용노동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김영주 장관이었는데 집에 가셨습니다. 이재갑 장관이에요. 이분들이 눈에 띄어야 돼요. 국민들 눈에. 발이 안 보여라 뛰어다녀야 될 분들이 이분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근데 이들이 안 보이고 일자리가 문제야. 그럼 바로 대통령이 직격탄을 맞아요. 눈에 보이는 장관 강경화 장관, 조명균 장관. 이번에 교체됐습니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은 눈에 계속 띄어요. 경제부처 장관이 경제부총리랑 기재부 장관 겸하고 있는데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이 부처들 여기에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드리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전에 혁신 성장을 만들어내라. 그래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사회적 동의가 쉽게 될 것이다. 저도 좀만 더 얘기할래요. 그러면 길게 네. 하시니까. 저 얘기하실 시간이 2부에 또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2부 이야기를 조금 좀 넘어가셨는데 네. 예, 그렇게 일부에서는 된 셈이네요. 일부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 이부에는 어떤가 요거구나. 저희가 좀 얘기해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 이야기. 2부의 제 네. 발언권 일부를 장 변호사께 좀 많이 할애해드리고 2부면 제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같은 거. 아니군요. 자,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2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이 참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청취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를 찾아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응원 글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